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행사의 모더를 맡고 있는 최영일입니다. 평론하는 최영일이고요. 자, 오늘 코로나19와 과학적 사회 두 번째 포럼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하얼빈 이 공업대학에 계시는 김우재 박사, 김우재 교수께서 이 과학적 사회와 과학 지식인의 역할, 아주 의미심장한 이제 첫 발제를 열어주셔서 아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이 별명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코로나의 영웅 이재갑 교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하고 같이 공동 진행을 맡고 계신 이승규 박사님이 계신데, 박사님 오늘 좀 느낌이 어떠세요? 네. 오늘은 거의 뭐 이제 대박의 징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행사에. 네.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워낙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면면이 전문가시고, 또 지난주에는 그래도 처음이라서 다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조심조심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아마 재미있는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금 이제 사회혁신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또 직접 만들고 기획하는데 보이지 않게 많은 정말 노력과 공을 들이셨는데 함께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질문도 막 개입해 주실 거예요. 자, 이재갑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조금 긴장되네요. 네, 발표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방송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1년 넘게 역설해 오신 이 국민들에게도 너무 친숙한 이재갑 교수님인데요. 오늘 발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K방역, 우리가 몰랐던 것들, 전문가, 국민, 그리고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에 좀 오늘 발제 박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갑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저희가 예정된 발제를 듣고 시간을 조금 아끼면서 이 토론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예, 화면 공유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화면? 네, 잘 보입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가 이제 K방역이란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K방역이란 단어 정말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워낙에 이제 K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뭔가 드러낼 거, 뭐 치료제, 백신, 뭐 이런 식으로만 매몰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면서 뭔가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참했는지 그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지금 언제까지 왔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좀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현재 5월 9일자 자료인데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를 보게 되면 사실 겨울철 1월, 2월, 12월부터 1월, 2월에 피크를 그리고 봄철 되면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정말 심각한 유행은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일부 백신 접종의 효과도 나타나서 이제 뭔가 코로나19의 상황은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인도가 중심이 되긴 했죠. 인도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 발생하는데 새로운 피크가 그려지면서 작년 12월, 1월보다 이제 더 큰 유행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들이 돼서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사망자 이제 미주 대륙이 미국에서 특히 사망자가 거의 60만 명 가깝게 사망하면서 미주 대륙 그리고 유럽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좀 어떻게 역설적인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긴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증가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 경제적 요건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 때문에 이제 의료 체계가 붕괴되다시피 하는 수준까지 다다랐던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제 미국의 몇몇 주들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망자가 아주 많이 나왔던 상황들이고요.
아이러니한 건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훨씬 적은데, 뭐 이미 이제 짐작은 하시겠지만 아프리카 자체에선 진단 능력의 부족 때문에 확진자 수가 가소평가됐다는 얘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워낙에 노령의 인구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60에서 8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은데 그 연령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인구 구조 때문에 사망자가 적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한국 상황 12만 7천 명의 확진자에 사망자가 1874명인데, 저는 이 숫자 보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가 하루에 지금 3, 4천 명씩 사망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사망한 환자가 1,800명인데 인도가 지금 하루에 3천 명, 4천 명 사망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또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사망률 분율이 현재 1.47%인데 3차 유행 한복판에 1.9% 정도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노령층 사망자,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이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마치면서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줄면서 전체 사망률 1.47%까지 떨어졌고요. 어떻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사망자들이 몰려있는 데가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노인층에서 예방접종을 되게 강조해야 되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유행, 1차 유행, 그리고 이제 이태원에서 이렇게 심지가 타가는 곡선을 이태원이 만들어 놓고 그게 2차 유행으로 이어졌고, 2차 유행하고 나서 베이스라인이 안 떨어지죠. 1차 끝나고 나서 거의 바닥이었던 게 이렇게 올라가고, 3차 유행하고 베이스라인이 좀 이렇게 올라가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즉 기저의 확진자의 범위가 유행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는 패턴들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느슨하게 해버리면 이게 기저 상황이면 이렇게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제가 식약처하고 하는 강의에서 인도로 갈 거냐 이스라엘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3차 유행에 몰린 거, 우리나라도 의료체계에 특히 중환자실이 부족했던 12월, 1월에 이런 식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던 부분을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분율이 한 7%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백신 접종 이미 10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열심히 한 국가들 영국,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여기 점처럼 보이는 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점.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나 미국, 이 접종률이 높은 국가, 또 칠레, 이렇게 높은 국가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백신별로 어디가 많이 맞았냐 보게 되면 지금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 세계 148개국에서 제일 많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못 사는 나라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 유럽의 대부분,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 국가의 대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냉장 보관의 장점 때문에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 대부분 맞고 있고, 화이자랑 모더나는 냉동 보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에서 주로 맞는 백신이 돼버린, 어떻든 백신의 보관과 유통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국가들이 더 적게, 그래서 화이자가 92개국, 그 다음에 모더나가 42개국 현재 접종을 하고 있고요.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권에서 또는 동구권에서 접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시면,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 올라가면서 이제 확진자가 떨어진 게 백신 접종률보다는 먼저 락다운하면서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약간 완화일 때 조금 정체하다가 백신 접종률이 확 빨라지니까 전체적인 유행 상황이 떨어지는 패턴들 보이고 있고, 사망자 감소는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에서 어르신들 먼저 맞추니까 유행의 커브보다 사망자 커브가 먼저 떨어지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이미 백신 접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유행 자체가 꺾였습니다. 즉 락다운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서 떨어뜨렸고, 거기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이런 유행 감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 부분들이 보여진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잘 유사하게 잘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5월까지 이제 그 방역의 조건에 대해서 나타났던 결과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K 방역에 대한 자랑과 또는 한계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일단은 5월 12일까지 1차 유행을 대부분 겪었던 상황에서 OECD 국가에서 방역과 경제를 둘 다 잘한 그 지표를 따졌던 이게 이제 SDG 레포트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속 가능 이제 개발 그 레포트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방역과 그다음에 경제
손실도 최소화시켰던 국가에서 OECD 국가 1등을 했던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나왔을 때 정부에서 정말 자랑을 정말 많이 했었던 자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한 2월까지에 분석한 거에 대한 것이 란셋에 실렸는데 보시면 이제 한국, 우리나라만 포함된 게 아니라 한국,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일본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엘리미네이션 정책 또는 서프레션 정책을 했던 국가들과 이제 미티게이션, 그냥 피해 최소화만 좀 노려서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일 때 이제 그 락다운을 하는 수준 정도만 했던 국가들을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역을 한 국가와 그냥 이제 심각해지면 락다운했던 국가들을 비교했더니 사망자 커브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거의 이런 국가들 사망자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미티게이션 전략을 했던 국가들이 엄청나게 사망자 늘어나는 거 부분이고요. GDP 체인지도 보시면 이제 강력한 방역을 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 회복도 훨씬 빨랐다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락다운의 수준 정도가 어디가 더 심했냐를 봤더니 오히려 방역을 계속 강화했던 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부분들이 오히려 나았는데, 오히려 미티게이션 전략을 해서 사망자가 늘어날 때마다 락다운을 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자유는 훨씬 더 제한하는 결과를 가졌더라. 그래서 일단은 방역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이나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일본처럼 엘리미네이션 전략 또는 그 서프레션 전략을 했던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방역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고, 이제 뒷부분의 결과들은 이제 백신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와 연관돼 있어서 앞으로의 숙제는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상황이 이 부분인데, 이제 백신 접종하고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될 거냐면,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부분이 종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발적 유행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게 어느 정도 지나면 겨울에만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굳어질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해져야 이런 억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면역을 다 걸려서 갖는 그런 방식을 하면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앞으로의 K방역의 성패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얼마나 제대로 지켜가면서 백신 접종률을 올리고,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랐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단계적으로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완화시키는지가 앞으로 K방역의 성패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K방역 실체와 관련된 얘기 이제 본격적 말씀드려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진단체계 구축과 관련돼서는 메르스 초기에 민간 기관의 검사를 확대를 못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진단이 가능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 확산되는 걸 초기에 막지 못했거든요. 또 그 당시 식약처에 긴급 승인 제도도 없었고, 그래서 민간으로 PCR 보급 늦어지면서 초기 유행 상황이 통제 실패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지나고 나서 그 국립보건연구원에 있었던 진단 기능 중에 감염병 분석센터, 특히 인체대상, 특히 신종 감염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감염병 분석센터를 질병관리본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검체 수집부터 역학조사, 검체 수집, 분석까지 올인원화된 체계들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2016년부터 진단시약의 긴급 승인 체계를 구축을 이제 하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대비가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0일에 이제 그 당시에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판코로나 PCR 통해서 이제 그 검사를 구축을 했었고, 이후에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리얼타임 RT-PCR을 질병관리청에서 먼저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27일에 질병관리본부, 이때는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그 RT-PCR이 세팅된 다음이었는데, 진단검사의학회 의료 진단업체가 회의를 해서 업체에서 PCR 시약을 개발하면 질병관리청,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유효성 검증이 질병관리청에서 오케이를 하면 식약처에서 긴급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1월 20일에 나왔는데 2월 4일 날 첫 번째 확진자 나오고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첫 시약이 식약처 긴급 승인을 받았고요. 시약이 나오자마자 민간 47개 병원에 대해서 진단검사의학회와 정도관리협회에서 이제 개별 밸리데이션, 유효성 평가를 47개 병원을 거의 밤새다시피 3일 동안 한 거죠. 시약 나오자마자 3일 동안 민간 병원에 그 유효성 검증을 해서 이제 병원과 진단에 보급해서 민간 공급 2월 7일부터 검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런 검사를 초기에 K방역이라고 해서 잘한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이 SDG 레포트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2월 초부터 진단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행상을 잘 잡았다. 미국이 3월 20일 넘어서 진단이 시작되고 독일도 3월 초 돼서 진단이 시작됐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한 달 이전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초기 방역을 매우 잘할 수 있다. 특히 1차 유행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만 진단 자체를 잘했다는 그 후광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정치화된 코로나 검사, K방역이 흔들린다. 특히 이제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특히 최근에 이제 무증상자까지 섞여 있는 경우에 자가 검사 진단 키트에 이제 그 민감도가 3%밖에 안 된다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자가 검사 키트를 이제 뭐 K방역의 한 형태라고 얘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측면들 같은 부분들은 이미 K방역에 낳은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진단회사, 질병관리청이 함께 했었던 영역들이 우리나라 진단검사 체계를 갖추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1차 유행을 막아내는 되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무슨 이 PCR, 리얼타임 PCR 사실 어느 국가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든 정부와 민간과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세팅을 빨리 해서 이 위기를 겪은 거지 진단 기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거나 이래서 된 거는 또 아닌데 그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계속 K방역하면 진단 이런 그런 이제 후유증을 낳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라는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대규모 선별진료소가 필요해진 이유도 이제 신천지 때문에 하루에 확진자가 뭐 800명, 900명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또는 대규모로 컨테이너를 여러 개, 이건 경기도 방식인데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제 진단을 하면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에서 하루에 뭐 한 300에서 600명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드라이브 스루도 병원급에 있는 경우도 하루에 300명 이상을 이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2020년 2월 20일 이제 대구에 제가 갔었을 때 선별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감염학회 이제 정책팀하고 논의를 하면서 빨리 진단하는 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카톡에 올려놓고 제가 이제 대구시장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야외 넓은 곳에 대규모 선별진료 설치해야 된다 했더니 야외에다 그런 거 설치하면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진단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구시청에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그날 사실은 이제 대구시에서 안 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을 이제 다른 안을 만들어 새벽에 이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이 저희한테 그 안을 아까 이 그림과 해당되는 안을 보내줘서 저희가 감염학회, 질병관리청, 뭐 대구시에도 보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보내서 실제로 7구 경북대병원 일단 대구시 차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7구 경북대병원이 2월 23일에 드라이브스루 이제 그 검사소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2월 27일 날 세종시 이제 보건소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먼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민간의 의견을 민간이 받아들였고 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래서 전국에 70여 개까지 만들어지면서 1차 유행을 막아낸 특히 검체 채취의 속도를 확 늘렸던 측면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간이 먼저 얘기했고 사실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안 받아들였지만 이제 민간 병원이 받아들였고 일단 그 이후에 이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K방역이 됐던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사실 이 방법이 아이디어는 개발하지만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뭐 대단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민가, 관가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정부와 관련된 논의들이 OECD에서 계속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참여인데 특히 코로나19의 K방역은 전문가들과 또 민간 영역 또한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 전달되고 또 정부에 전달되고 이 부분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제도로 넘어갔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생활치료센터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생활치료센터 초반에 사실 저랑 거의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활치료센터 같은 그런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 감염자 치료하는 시설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 그런 입원이 안 되는 환자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2월 21일 날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대구 예방의학회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계속 의견을 얘기했지만 실제 개소는 3월 3일 날 첫 번째가 됐는데 그 안에 정말 정부 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를 어떻게 민간시설에
입원시키냐. 병원에 입원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적인 체계들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 20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 그 법적인 제한들을 다 감염병 예방법이나 그런 시행령들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개설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개설되면서 지금도 경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경증 환자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큰 역할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입국인 관리용에도 사용이 돼서 입국하고 이제 시설 격리를 하는 형태, 유증상자들 시설 격리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국자 관리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생활치료센터가 줬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활치료센터를 병상 개념으로 파악을 하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 한 4,000개, 5,000개 있으니까 병상 우리 4,000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하는 공간이나 이런 건 별로 늘리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만 엄청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별로 안 늘어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2차 유행 때부터 환자가 폭증하고 넘어가는데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 3차 유행 때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오히려 2차 유행과 3차 유행 때는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능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숫자가 크다는 것 때문에 중환자실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약간 폐해로도 작용했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에 덧치되다는 부분들. 3차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실제로 중환자실이 부족했었죠. 한 보름 정도. 그래서 감염병 유행일 때 이런 부분들 병상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병상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 확진자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마스크 보급 이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이기기까지 이런 이제 공적 마스크 시스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숫자 제한에서 천천히 늘려나갔다는 부분이고 DUR 시스템들을 만든 거여서 이제 그 마스크 수량을 이제 배급이 가능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를 풀어낸 거고 그 공공 데이터가 풀리자마자 민간에서 여러 가지 마스크 앱을 만들어서 어떤 약국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앱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민간에서 앱을 다 만들었거든요. 공공 영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영역들, 그 정보 공개와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앱을 개발했던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 클라우드 통한 신민간 협력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대란을 이겨냈던 부분이고 또한 이제 역학조사 인권의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동통신사, 카드사,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환자 그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10분이면 이 데이터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 어디 갔는지, 어디서 카드 썼는지, 어느 병원 들렀는지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역학조사 인권의 교차 지점인데 과도한 사생활 공개와 관련돼서 국가인권위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개선이 됐죠. 그래서 확진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 확진자가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가 확인된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장소 공개 이제 안 하기 시작했죠. 개인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나와서 얘기한 거를 보건정책에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시민의 알 권리에 충족하는 선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해서 한국의 개인정보 공개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광범위한 공개를 통해서 인권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면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켰다. 어쨌든 가학이 주는 특정한 점에 대해서 인권의 점들을 인권위원회 제시를 통해서 수렴하면서 이런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시켰던 부분들도 이 부분도 우리 K방역이 가진 장점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백신과 집단 면역과 관련된 부분 이스라엘 아까 영국 보여드린 소지인데 백신 접종 수용성에 있어서 백신 접종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89.5%가 주변의 접종을 추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다만 접종을 받지 않겠다는 분율이 거의 지금 40%에 육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가 이제 한 50%, 55%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건 41%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착한 게 뭐냐면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신 분들마저도 55.8%는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K방역의 실천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게 돼서 사람들이 접종 의지를 많이 꺾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나는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K방역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가치에 국민의 참여, 민간 전문가들의 노력, 이 부분들을 정부가 수렴하면서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K방역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거 또는 특정 진단기술 이런 거에 치중된 부분이 아니라 K방역은 거버넌스와 또한 국민의 참여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방과 포용의 정책 형성 과정에 관련된 부분에 디지털 우선 전략, 국민 주도형 전략, 예견적 거버넌스 전략, 데이터 기반 전략, 개방형 전략 이런 부분들이 우리 K방역의 주체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포용과 개방의 정책들 자체가 열린 정부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K방역을 설명하는 주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방역 기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낸 과정 자체가 K방역으로 불러야 되고요. 이제 감염병 재난, 전문가와 정부의 수기, 대안 제시, 시민의 동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린 정부회라는 측면에 있어서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도 K방역이 얻어냈던 이런 전문가 정부의 수위, 대안 제시를 통해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백신 접종에도 이런 K방역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이제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역시 왜 이재갑 하는지 저는 한 20분 발표 들으면서 정말 한 1년여의 과정을 뭐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로 정리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연상돼서 지난주에 이 김우재 교수님 또 발제해 주실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느낌, 열정과 감성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역사 문제와 과학 지식인의 이제 탄생부터 그 과정을 들었고 오늘은 우리가 최근 1년여 동안 겪은 문제들을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K방역의 실체란 기술적 가치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굉장히 많은 좀 토론의 함의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승규 박사님. 네. 사실 정책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난 1년 한 반 정도의 이 과정을 정말 잘 기록으로 남기고 그거를 하나의 새로운 그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책 속에서 뭐 외국은 어땠다더라, 뭐 아니면은 어느 우수수 사례가 있었더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 전문가, 또 국민, 또 그 가운데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시에 의견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현장에 그 수단으로 만들어져서 바로 적용이 되고 사실 저희가 정부 정책을 생각하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현장에 그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거의 한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고 나서 또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긴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코로나19 그리고 그 K방역에서 경험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오늘 이재학 교수님들이 그런 중요한 그 에피소드들 또 핵심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예, 이재갑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거예요. 왜 미국은 저렇게 이 뉴욕에 시신이 쌓일 정도로 붕괴됐을까? 방역이 붕괴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리더십 문제하고 당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방역 체계에 대한 저항. 근데 우리는 기술적인 우위는 높지 않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모르게 준비된 연속성이 있었구나. 역시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이 듭니다. 자,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이 세 개의 채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줌을 통해서는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가고 있어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희가 질문으로 간주하면 저나 이승규 박사님이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질문 참여가 가능하고요. 지난주에는 빠져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 페북 라이브로 참여하는 분들도 댓글 형태로 질문 참여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참여가 다 오픈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줌에 참여해 계신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바로 플로어에 시간 여유가 되는 한 기회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서 여기 함께 지금 자리해주고 계신 패널분들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씩 소개는 드렸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는 새로운 참여자분들이 청중에 계실 수 있어서 질문 순서 오시면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송만기 박사님,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차장 맡고 계신데 또 긴급한 회의가 매일 있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못하시고 한 20여 분 후에는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K방역과 관련된 이재갑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송만기 박사님의 질문을 첫 번째로 기회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 질문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갑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도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정말 많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작년부터 이제 이재갑 교수님의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의학적,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이제 들어도 사실은 정말 어떻게 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 할 정도 놀라운 그런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어떤 보람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를 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느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정말 너무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했으면 정말 이제 문제를 극복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점과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게 있으신지 먼저 그거부터 좀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상황들이요. 아까 이제 드라이브스루 이제 얘기 드렸지만 2월 20일 밤에 대구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대구시 안에 있는 선별진료소 중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 중에서 그 대구시에 11개 선별진료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4개 대학병원 응급실이 확진자가 들어닥치면서 응급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7개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서 7개 선별진료소에 하루에 확진할 수 있는 환자가 25명,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 확진 채취하면 소독하고 뭐 이러느라고. 근데 이제 커브를 보니까 그날 2월 20일 날 한 100여 명 나왔던 것 같고 한 200명, 300명에서 쭉 올라갈 것 같아서 아예 검체 채취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구시 들어가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여러 개 검체 채취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카톡에 남겼더니 김주종 과장이 밤새 새벽 11시에 제가 부탁을 했고 밤새 그림을 그려서 4시에 아까 이제 그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차에 공유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영남대랑 뭐 칠곡 경문대 만들어지면서 영남대 그때 당시 얘기 들으니까 하루에 300명씩 진단했다 그러더라고요. 300명씩 검체 채취하고 칠곡 경북대도 한 200명에서 300명 하게 되면서 그래서 막 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거의 데일리로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하루에 900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드라이브스루가 되지 않았었으면 하루에 30명, 그러니까 하루에 뭐 대구 전체에서 300명 정도밖에 진단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확진자 아예 진단도 못한 상황으로 격리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정부 차원에서 신천지 분들 다 검사시키고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나 여러 가지 검사 채취 늘려가지고 하면서 그때 한 2주 지나니까 커브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900명 넘어가서 이제 500명, 300명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때 밤새 우리가 밤새서 그 여러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게 정책화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진단 체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 그러니까 딱 커브가 꺾이는 그날 되게 약간 막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제가 좀 나눠서 한꺼번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예방 접종과 관련돼서 네, 지금 접종률이라든지 뭐 이 접종하겠다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서 그걸 어떻게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가 됐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갔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이런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 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두 개로 나눠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률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일 아마 이제 모든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60대 이상 예방접종률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상황 자체 개선이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주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약률이 이제 70대가 이제 한 50%, 60대가 지금 40% 정도 되고 있기는 한데 더 올라갈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접종하신 분한테 아예 현금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여러 좀 지역 화폐나 이런 걸 지급하는 부분들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60대, 70대 어르신들 접종 그 정도 안 해버리면 더 문제는 이제 연령대 낮춰서 50대, 40대, 30대까지 연령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말 접종률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막 들어오는데 정말 백신 접종 안 돼가지고 냉동고랑 냉장고에 백신 쌓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나마 인센티브로 주어졌던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면제나 밀접 접촉의 자가격리 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고려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두 번째는 방역에서의 이제 기준 완화들도 좀 이제 좀 저도 사실은 방역 기준 완화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접종률 올려야 되니까 만약에 접종자들끼리는 5인 이상 모임을 풀어준다든지 접종자들끼리만 모이면 5인 이상 뭐 8명이 모여도 되고 12명이 모여도 되고 뭐 MT를 가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는 전략까지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백신 접종자한테는 방역적인 완화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은 부분 그리고 기업체 차원에서 이제 인센티브 휴가를 늘려준다든지 3박 4일 정도 휴가를 준다든지 기업체도 어차피 확진자 나오면 자기네 손실되니까 기업체에서 아예 100불이든 110만 원, 20만 원이든 보너스 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팬데믹 대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체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귀를 해서 다음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또 똑같이 주저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백신 개발과 같은 부분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돼봐야 뭐 사용할 때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회의적인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든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해서 출시까지 한번 올인원된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야 그래야 다음 팬데믹 때도 똑같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만드는 부분들 최대한 기록해 놓고 해야 된다는 부분 특히 또 치료제 부분들 혈장 치료제 부분 이번에 사실 논란 되게 많은데 혈장 치료제가 어떻든 항체 치료제 나오기 전에 브릿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빨리 투여해서 항체 치료제나 어떤 효과 있는 치료제 나오기 전에 먼저 써야 되는데 이번에 항체 치료제보다 혈장 치료제 허가가 더 늦어지는 허가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 보면서 이런 정책은 정말 정책 실패거든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목적 승인 같은 것들 통해서 광범위하게 그대로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을 해야 돼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던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 팬데믹 때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그런 기술적인 그런 과학적인 진보를 이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무엇보다도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는 복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체계, 그것을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장기적인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송 박사님 좀 답변이 되셨어요? 네.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네. 답변이었습니다. 자, 송 박사님이 편안하게 첫 질문을 하셨으니까 또 회의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10분 늦게 방송 마치고 이 김준일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팩트체커십니다. 뉴스톱 대표시죠. 자,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백신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역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1차적인 단기 목표는 잘 아시겠지만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인데, 관련해서 아마 김준일 대표님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그 송만기 박사님 질문하고 사실 약간 겹치는 게 있는데 네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백신 접종에 동참할 때다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노년층 얘기를 주로 하셨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젊은층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백신 접종의 이익과 백신 접종의 손해를 봤을 때 지금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혈전이 드물지만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 20대, 30대가 좀 이 백신 접종을 꺼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접종 맞겠다라는 의사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중국의 상태가. 그래서 이들한테 이 이익과 손해 이거를 어떻게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답변 듣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젊은 층에서의 그 혈전증과 관련돼 있는 분석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세 이상에서만 접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 부분의 균형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층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됐을 때 그런 피해가 많지 않다, 뭐 사망자도 많지 않고 피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서 2, 3일 뭐 뭐 좀 면역 반응 때문에 좀 앓고 열나고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혹시라도 정말 아주 극소수지만 혈전증 같은 거 생기면 굳이 왜 맞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인데, 그러면 이득을 주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내가 백신 접종을 해서 병을 예방하는 측면만 있는 부분이라고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이익을 어떻게 더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더해주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든 경제적인 인센티브 주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정말 접종하면 100불을 준다든지 200불 주는 이런 이제 미국의 상황들, 그런 것들처럼 따라가는 것도 이익 측면을 강화하는 측면들이 될 거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격리 면제라는 측면도 이익의 측면을, 젊은 층이 느끼는 이익의 측면을 올리는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일 거고, 또한 거기에 또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방역을 완화시키는 부분들 자체도 올려주는 부분들, 이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줘서 는 부분들이나 어떤 방역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려될 수 있기는 한데, 다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특정하게 무슨 백신 접종하려고 하면 접종을 올리려고 돈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백신 맞기 위해서 대가를 받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경제적 이득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은 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KBS 설문 부분들 있잖아요. 안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들이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악화됐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지향점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접종을 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살자 이런 부분에도 이제 하나가 되지만, 우리나라가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백신 접종을 해서 안 걸려서 남한테 민폐를 안 끼쳐야 되는 부분들도 일종의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 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접종을 하는 숭고한 거라는, 백신 접종이 숭고하다는 부분들도 강조해야 되지만, 당신이 백신 접종을 해서 당신이 안 걸리게 되면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당신이 걸려서 자가격리자 늘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거로 인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 확진되게 하는 확률을 확실히 낮춰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대안을 이제 이재갑 교수님 차원의 말씀 주셨고, 김준일 대표님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집단 면역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11월 집단 면역이 거기 정부에서 설정한 것은 70% 접종이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많은 희망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처음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것이 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오은돈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11월에 달성이 정말로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집단 면역 이후에 방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게 분명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현실이 약간 괴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여러 저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좀 전문가의 의견. 네. 정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결과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 국가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그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처럼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온 국가 입장에서는 집단 면역은 일단은 사망자만 확실히 급감을 시키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집단 면역이 목표일 거거든요. 이미 달성이 되고 있죠. 사망자 급감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들도 일부 좀 감당이 가능하는데 확진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3만 명, 5만 명 나오고 있고 영국도 한 2천 명, 3천 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와 그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가 줄어서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덜어졌고 좀 뭐 젊은 층에서 좀 발생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일상생활 좀 하면서 그냥 경제적인 가치들 누리면서 할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 달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700명, 800명 발생을 하고 집단 발병도 무섭고 어르신들 걸리는 거에 대한 무서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큰 국가는 집단 면역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도 완전히 다른데 그냥 우리가 당연히 영국이나 미국 수준 정도만 되는 수준 정도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현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 수준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이제 생활 좀 빨리 돌아가고 마스크 좀 빨리 벗게 하고 조금 확진자 나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확진자가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거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고 하면 사망자는 우리나라 줄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800명 정도 사망한 게 60세 이상이니까 60세 이상 접종만 맞추더라도 7, 80% 이상 사망자는 급감할 거예요. 근데 급감이 된 상황들이 된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한 1,000명, 2,000명 나와도 그냥 사망자 적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래. 그냥 자가격리도 조금 덜 하시키고 뭐 그냥 확진자 그냥 산발적 발생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11월 정도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어요. 1,000명, 2,000명 계속 발생해도 사망자 별로 발생 안 하니까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700명, 800명 발생하는데 지금 그때 한 이제 사망자 발생 안 한다고 1,000명, 2,000명 돼버리는 상황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확진자 수도 줄고 집단 발병, 산발적인 집단 발병도 줄어서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서 셧다운이 안 될 만한 상황을 만들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겨울 내내 내년까지 백신 맞은 사람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다 마스크 착용 계속할 수밖에 없고 실외 정도만 마스크 벗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집단 면역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형태를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 또는 집단 면역은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측면 마스크 다 벗고 뭔가 일상생활 다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의 집단 면역은 11월에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환결 완화된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집단 면역은 11월에 분명히 달성을 할 거거든요. 목표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김준일 대표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올 11월 어떻게든 닥쳐올 거고요. 지금 정부의 목표가 달성됐다 혹은 뭐 일부 미달했다 혹은 초과 달성됐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달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 바로 몇 달 후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는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방역 대응을 할 것인가 전 사회적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황 어떻게 좀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갈 거냐, 백신 접종을 좀 독려할 거냐 이런 문제였다면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큰 주제는 코로나19와 과학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보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과학적 사회로 나아가는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지속 가능한 K방역,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하고 구축되어야 하는가. 그래야 이제 오늘 이대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정의한 K방역.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나간 과정 전체가 K방역이다.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화시키고 늘 살아있게 만들지 않으면 미래 대응은 또 어렵고 역사 속에 추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시는 이 테라젠 바이오의 김태형 상무님의 질문으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K-방역이라는 그 약간 추상적인 어떤 그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서
터질 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강 건너 이제 불구경하듯이 이제 한국 난리 났다, 동아시아 지역 난리 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막아내고 있다는 거를 이후에 좀 알게 되면서 이 K방역이라는 게 좋은 추상적이지만 나름 이제 국가가 정부가 잘 대처해왔다. 그게 이제 2015년 메르스 때 약간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체계가 갖춰지면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대응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당장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백신에 대한 뭐 내성이 생긴 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재감염도 앞으로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계절마다 계절 독감처럼 유행하면서 출몰하게 될 텐데 이 K 방역이 아직도 유효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인류가 계속 숲을 훼손하면서 그 숲에 살고 있는 동물들로 인해서 이제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 특히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메르스 2, 뭐 사스코브 3,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이제 K 방역을 보면 약간 방어적인, 선제적이라보다 아웃브레이크 터졌을 때 그때 하나씩 빨리빨리 막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터졌을 때 과학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방식인데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이런 코로나19가 유행할 거를 예상하고 또는 새로운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걸 예상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준비,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뭐 치료제를 좀 더 빠르게 개발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미리 진단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래도 K 방역이 전략이 유한지 좀 전략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K방역의 초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지만 그 과학기술의 수준이 아주 첨단이나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빨리만 세팅하고 그게 보급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만 있게만 하면 되는 수준 정도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K방역의 초기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방어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응이 가능했다면 후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최첨단 과학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가진 기술력만으로는 사실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서의 중요한 K방역이라고 불리울 만한 거가 되려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료제 개발 또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공장 가지고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걸 느꼈지만 기술이 없어서 남의 거 다 갖다가 지금 만드는 상황이라면 이제 앞으로의 K방역은 이제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 과정 그리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부분이 민간과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앞으로 5년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백신 기술을 쌓을 건지 10년 이후에 어떤 과학 기술을 가질 건지 로드맵을 갖고 대비를 하기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새로운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진짜 정말 우수한 최첨단의 어떤 과학 기술과 국민의 참여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제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하고 나서 거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비가 다 인플루엔자에 다 몰빵해 버렸어요. 몰빵해 버렸죠.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 딱 터지니까 갑자기 인플루엔자에 쓰던 연구비 다 중단하고 끌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 몰빵을 했는데 그것도 몰빵도 많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유행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 3년대가 다 흐지부지 되고 논문만 많이 나오고 실제로 백신 개발이나 이런 게 어쨌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까지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러고 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이번에 이미 보이기 시작해요. mRNA 백신 기술 우리나라 없다고 백신 전체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해서 다 발전을 시켜야지 mRNA만 지금 뭐 2,500억에서 사업단 만들어가지고 편협하게 가기 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는 뭐 하나가 뭐 진짜 정말 예상 밖의 바이러스 나와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아무도 쓸 데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지만 집중적으로 할 땐 집중하게 하지만 다른 영역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은 길을 걸어야지 과학자분들도 안정되게 특정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연구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 다양하게 하지만 집중하게 이 두 가지 전략을 제대로 해야지 과학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엔자 돌 때는 인플루엔자 연구밖에 할 수 없고 코로나 올 때는 코로나 연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비애를 느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K방역의 가장 중요한 미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성실 박사님, 재미 바이러스 과학자신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모습을 처음 봬요. 왜냐면 예전에 클럽하우스에서 뵀을 때는 그 프로필 사진이 D레벨 방호복을 입고 계셔서 얼굴 고글 쓰시고 딱 다니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공작새라고 놀려드렸습니다만 뒤에 배경은 이 문성실 박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의 표지 바이러스 그림이라고 합니다. 문 박사님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그런 또 이제 의료진이시기도 하고 바이러스 과학자로서 지금 관련해서 좀 시스템 관련한 어떤 질문 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퍼질 수 있는지, 뭐 실론에서는 뭐 얼마나 이제 견딜 수 있는지, 뭐 이런 바이러스 전제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바뀌었잖아요. 방역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 몇 미터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바뀌었는데 그 자문하시는 입장에서 그 정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의학 커뮤니케이터이시기도 한데 정부랑 그다음에 그 국민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이 바이러스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는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번에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교수님이 작년 9월, 10월에 발언했던 것 때문에 막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걸 보면서 저도 예전에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뒤돌아보면서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작년 한 2월, 3월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틀린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틀린 얘기가 돼버린 게 많은데 근데 지금도 2월, 3월에 지식이 부족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근데 그것도 저도 되게 그거는 이제 뭐 추후에 바뀔 수도 있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캡처해가지고 아직도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다 차단을 해버리긴 하지만 댓글을 요새 안 읽긴 하는데 가끔 읽어보면 제가 3월, 4월에 얘기했던 얘기들 가지고 지금도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겸손해야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살아오는 판인 것 같아요. 살아오는 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정부하고 이런 정책들 논의할 때 제가 좀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를 자문할 때 많이 바뀌었거든요. 작년 교육부가 이제 계약을 한 2달을 미뤘잖아요. 2달 미루고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그때 영향을 줬던 그 부분이 저하고 이제 김우라 선생님이 영향을 많이 줘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동참하게 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학교가 문을 열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나 이런 데가 학교도 문 열었는데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2월, 4월에 교육부 자문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사회가 학교를 보호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행을 잡아줘서 학교가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데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식이 늘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처 능력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대한 자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만 어쩔 수 없죠. 과학자의 입장, 또 의학자의 입장에서 그 순간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짚어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심지어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반대되든지 또는 그러다가 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뭐 나도 모르는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겸손하게 하고 그때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또 그렇게 자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말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지고는 있어요. 말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얘기 잘못했다가 한 6개월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특히 집단 면역과 관련된 얘기 잘못했다가는 올해 11월쯤에 네가 5월달 6월달에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서는 집단 면역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자문을 하는 사람 입장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각 교수님이 말씀 주신 애화는요, 제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곁에서 쭉 봐와서 잘 아는데, 이 과학적 사회와는 정말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은 상당히 정치적 사회다. 과학도 정치화하는 사회다. 아까 잠깐 한 줄 나왔습니다만, 발제 중에. 좀 깜짝깜짝 놀래요. 진영 논리 때문에 진실도 왜곡을 한다든가, 또 역으로 거짓을 뭐 진실로 바꾼다든가, 이런 이제 그 레토릭이 너무 이제 싸우고 있어서 오히려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과학인지 혼동을 겪는 과정들이 너무 많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뭐 나눠볼 논제는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현재적인 시스템을 이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 구축해 볼까인데, 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자는 이야기는 나왔어요. 자, 전문가, 특히 의학과 과학기술 중심의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균복합하고 균형 잡아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정책적인 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원래는 소만기 박사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 주시기로 했는데 회의 때문에 나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규 박사님, 네. 근데 이 정책 관련해서는 네.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5회짜리 포럼도 결국은 이제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제 지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공공 부문에서의 정책, 특히 이러한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학습하고 있을 텐데, 관련 질문 하나 주시죠. 네, 송만기 교수님 질문, 그리고 앞에서 이미 김태형 상무님도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렇죠.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어쨌든 K방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유지시켜야 되는 숙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향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 사회는 이제 무엇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 그걸 살려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방역 관점에서 가장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정부 당국,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그 대응 수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관료제라고 표현하는 행정 수단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뭘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보상이 있고, 이게 이제 다 관료제적인 수단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소위 저희가 뭐 누구누구를 어떤 집단을 갈아넣는다, 이런 표현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역할 주체 관점에서는 전문가, 특히 의학과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대응 수단 관점에서는 행정 수단보다는 그것과 같이 조금 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어떤 조금 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아마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건데, 유튜브 질문 중에서 최원성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개방형 거버넌스가 평소에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는데,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몇 개 사례가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방형 거버넌스가 몇 가지 가능했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엮어서 향후에 저희가 그 새로운 팬데믹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의학과 과학기술 중심의 전문가와 그 어떤 수단들이 이 개방형 거버넌스 위에서 어떻게 얹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단시간 안에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런 시스템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의학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좀 질문이 길었습니다. 복합적 질문인데 이재갑 네네. 교수님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네네.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책 측면에서는 의료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역을 하는 이제 주된 기관은 질병관리청이고,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총괄은 행정적인 부분 행안부가 돕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이제 총리실에서 관여해서 중대본이 관여를 하고 있는 시스템들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정말 전문가 집단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그나마 방역과 관련돼 있는 거, 감염병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많기는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질병관리청이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키워줬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은데, 전반적인 모든 결정 부분들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과학적인 전문성들을 발휘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되는 역할들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죠. 문성지 박사님이 사실 경험을 실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는 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면 어떻게 과학적인 거버넌스, 그러니까 의학적, 과학적인 전문성들이 가미된 전문가 집단으로 질병관리청이 더 발전하느냐에 대한 문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의 인력을 어떻게 늘려나갈 건가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초기에 질병관리청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해 교수님, 만족스럽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보면 참 잘한 부분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 질병관리청이 제가 질문, 예. 그 개방형 거버넌스를 제가 아까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병관리청은 그 담당 부처로서 계속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예.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모든 전문성을 아무리 그 발전을 하는 부처의 모습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부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부분 얘기 드리려고 했던 예, 부분인데, 예, 예. 예. 또 개방, 확대된 저희가 전문가가 보통 위원회를 꾸리고 굉장히 소수의, 물론 대표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긴 한데 소수의 위원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많이 이렇게 정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위원회나 이런 자문만으로 하기에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뿐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관리청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협업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정부 안에도,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안에도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야 그 사람들이, 이런 행정을 맡은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의 가교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질병관리청 안에의 전문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바깥의 전문가랑 그 내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번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번역.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 과학자한테 얘기하면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중간 단위에서 행정도 잘 알고 이런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안에 많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생기고 그 정부는 정부대로 불만이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개방형 구조에 있어서 일단 그 인력들이 질병관리청에 늘어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 정부, 행정, 그리고 중간에 질병관리청의 사람들,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적인 형태로 묶여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코로나19 TF라든지 이런 형태로 묶여서 약간은 공적인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업무를 해야 빠른 시간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들을 갖추는 부분들을 갖춰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잘 돌아가야 되지만, 그 비상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민관의 합동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의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어느 쪽에 지금 주도권이 있느냐 또는 비중을 두느냐보다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오늘의 이제 발제 주제도 결국은
정부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국민들이 있고 다 참여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우리가 이 군사적인 전쟁 같으면 그런 거죠. 이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자를 하더라도 군사령관에게 최종적인 디시즌 메이킹을 위임을 하죠. 결정하시오. 그 권한을 넘기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니까 바이러스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때로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 또 이제 어쨌든 관 내부에도 전문가의 비중이 좀 늘어나야 관 내외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가교가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승규 박사님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적인 고충, 행정적인 고충도 있죠. 행정이 무용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골조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이 함께 그 고충도 이해하면서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김태형 테라젠 바이오 상무님, 여기 이 기업 사이드에서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더 해주실까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아웃브레이크 터졌을 때 저희 잘 아는 이제 경북대 교수님들하고 이제 샘플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렇게 시퀀싱을 해서 어떤 변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IRB 받는다고 한 4개월, 한 3개월?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 아마 저희가 기획했던 내용대로 빨리 이렇게 논문을 내고 아마 했었으면은 저희가 전 세계 약간 우리가 초기였으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연구적인 어떤 결과들을 좀 자랑 좀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기여도 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정보라든지 뭐 연구 윤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강화돼 있어가지고 뭐 IRB 또 의사분들 그때 한참 바쁘셔가지고 IRB 심의조차 회의를 여는데 2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정책적으로 전시잖아요, 전시. 전시에 어떤 과학적 연구가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꼭재고 너무 가이드라인 뭐 법적인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좀 더 개방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하는 어떤 신속 진단이라든지 뭐 백신 뭐 치료제를 응급 사용 승인하듯이 과학적 연구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시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은 질본이라든지 복지부 이런 데 물어보면 그걸 건들기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황우석 때부터 있었던 그런 교수 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걸 풀었다가는 또 엄청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초기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상황 벌어지면 환자가 너무 많이 급증하니까 의사들은 다 환자 보고 있는 상황되고 그렇죠. 질병관리청은 다 역학조사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데이터 정리를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승님 김우주 교수님께서 메르스 이후에 어떤 걸 제안했었냐면 초기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논문들 첫 번째 30명 데이터, 첫 번째 100명 데이터, 첫 번째 1000명 데이터 이런 식으로 쌓이고 그거를 빨리빨리 데이터에서 그렇죠. 발표를 해야 뭐 애니제임에도 실리고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도 노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만들자 했고 그런 시스템들을 전산화시켜놔서 누구든 환자를 보면 딱 그 체계에 따라서 입력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고 했는데 의견은 나가는데 못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그래서 끝내 우리나라가 초반 7,000명 데이터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 9월인가 넘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100명 데이터도 6월 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월이면 나왔어야 되는데 4월이 뭐예요? 3월에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 다 늦어버리는 데이터고 실제로 역학조사 데이터 다 종이로 쪼가리로 다 따로따로 있었고 병원 데이터는 이제 병원 OCS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도 못 들어가죠.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한 군데 쌓여지는 게 아예 안 이루어져가지고 초기에 좋은 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중국 이후에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못 냈기 때문에 외국도 되게 아쉬워했고 우리도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전산화가 이제 됐고요. 그리고 IRB 문제도 이제는 해결이 돼서 현재 코로나 관련돼 있는 거는 아예 이제 식약처와 여기저기서 이제 공문을 내려서 5일 내에 되도록 IRB는 5일 내에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긴급 회의를 열든 긴급 뭐 이메일로라도 회의를 해서 5일 이내 다 허가해 줘서 지금 임상도 그렇고 초기 심의 넣으면 되게 5일이나 일주일 이내 다 승인해 주고 있고요. 변경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변경 승인도 많은데 변경 승인은 거의 2, 3일이면 다 거의 대학병원 수준급들은 다 해주고 있고 또 IRB가 없는 데 있잖아요. 환자를 많이 보지만 IRB 없는 의료원급들 있잖아요. 의료원급들도 IRB를 다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그 컨소시엄 상황에서 컨소시엄 전체에서 IRB를 통과를 하면 그 의료원들, IRB가 자체 없는 의료원들을 그냥 그거를 준해서 IRB를 인정해주는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2월, 3월에만 됐었으면 우리나라 내에서 엄청난 논문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에서 앞으로 다음 팬데믹에서는 적어도 그런 거를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 발표하셨던 김우재 교수님의 과학적 근거위원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냐면 지금 법규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하면 저희가 그 다음 또 팬데믹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몇 년, 또 몇 개월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못한다거나 지연되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속도감 있게 법규를 다룰 수 있는 데는 두 곳이죠. 큰 상위 법령을 바꾸는 건 입법부고요. 좀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 이런 그 행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본부처의 거버넌스 위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김우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특별위원회, 좀 권한이 있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면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법 활동을 굉장히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유튜브 댓글에서도 SJ 양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과 책임에서 모두 주체일 수밖에 없어서 방어적인 태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국회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주고 역할을 해줬으면 사회적인 비용이 적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방금 그런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뭐 특별법이라든지 긴급하게 뭔가 법규를 조금 고쳐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김우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부상에서의 큰 그 상위의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김우재 교수님도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 말씀 주세요. 지난주에 알겠습니다. 발표자이십니다. 저는 그 K방역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뭐 이렇게 이기는 건 어차피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백신 보급이나 뭐 이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축이 바이러스와 싸운다면 한 축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심리전인데 거기서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노년층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분들이 다들 토로를 하시죠. 혹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걸리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증거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에 이 백신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정부와 질병관리청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졌습니다. 졌고 지금 뭐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빠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우리가 이런 사태 터지고 나서 어떤 단일화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 사태 때도 그랬지만 컨트롤 타워라는 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안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산발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재학 교수님도 갑자기 영웅으로 떠오르셨고, 정의영 청장님도 이제 영웅으로 떠오르셨고, 뭐,
그다음에 뭐 김호란 교수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그 중에는 또 전문가들의 얘기가 다르죠. 어떤 분은 뭐 백신을 빨리 맞춰야 된다고 그러고 늦게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도 서로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에게 컨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당연히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그럼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지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개월 동안 반복되면서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근거위원회나 과학적사회위원회 같은 식의 어떤 제가 보기엔 의학 정보가 가지는 권위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침 방송부터 뭐 저녁 방송까지 의사분들 다 나와서 흔히 쇼닥터라고 하죠.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와 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정보를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정보를 잘 정제하고 국민들에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의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의학자들 사이에서의 그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창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창구 뭐냐면 전문가들이 만나서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하는 창구가 아니라 언론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일 창구로, 네? 단일 창구로 그래도 적어도 대부분의 의학자들과 의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일 창구로 언론을 상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지갑 교수님, 송만기 박사님 다 개인적으로 기자들한테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자들 내부의 문제인데, 그 의사 내부에서 그 의사들끼리 어떤 그 뭐 쇼닥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뭐 서울대 이모 교수님이 뭐 백신의 음모론을 막 퍼뜨리고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견제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 집단하고 의사 집단의 그 차이 같은데 과학자 집단은 그 올가나이즈 스케프티시즘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물어뜯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라 뭐가 조금만 잘못된 얘기하면 막 물어뜯는데 의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어르신 의사가 백신 음모론을 펼치고 있으면 그거를 누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 내부의, 그러니까 또 과학기술인들은 한국에는 협회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협회가 없거든요. 자격증도 없지만 협회도 없는데 의협은 있잖아요. 한국에, 그죠? 의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서 어떤 대국민을 상대하는 어떤 언론과 대국민을 상대하는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가진 그 통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의학자들 안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비과학적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인지 예를 들어서 이재갑 교수님도 그 모 이 교수님을 비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김은계 교수님의 돌직구실 분인데 또 이재갑 교수님의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뭐 그 교수님은 비판을 안 한지는 않았고요.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죠. 이름을 대고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의사 내에서의 자정 작업을 해야 되는 의사협회가 작년에 좀 기능을 못했죠. 기능 못했습니다. 사실 의사 단체 안에 그런 광고와 관련돼 있는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심의를 해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 아니다 이거 판단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경고하고 이런 심의 단체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심의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쇼닥터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하고 있고 하지만 다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의사협회가 가끔은 좀 상황에 안 맞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얘기했던 적도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자정 작업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다만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새로운 집행부는 상당히 이제 좀 합리적인 분들이 이제 구성을 해주신 의사협회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마 의사협회가 이상하게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견 축소돼서 주로 개업해 있는 개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을 주로 대변하는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다만 의학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의학회에다가 넘겨놨어요. 대한의학회. 사실 의사협회랑 협력기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의학회도 작년에 그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많이 못 내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안에서의 전체 의견 그다음에 의학회의 어떤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또 의학회도 집행부가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좀 합리적인 분들이 이제 두 단체를 이끄시게 된다 그러면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메르스 때는 그래도 의사협회가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신종합병 테이프 의사협회 위원장을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추무진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윤성 지금 이제 국립 저쪽 시험센터 의료인 뭐죠? 어쨌든 지금 원장님하고 계신데 윤성 회장님 당시 의학회장님인데 두 분이 되게 이제 좀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협회의 역할, 의학회 역할들을 좀 잘 보다듬어 주셨던 부분들 때문에 좀 그때는 메르스 때는 의사협회 대응이 상당히 좀 진보적이기도 했고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더십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언론 대응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김우재 박사님 의견 동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많은 의사들이 그러니까 학문적인 특히 뭐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되도록이면 언론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막 출연해서 뭐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도 된 적도 별로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싫어하기도 하고 특히 또 쪼닥터로 비치는 부분이 될까 봐도 상당히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거죠. 급 떨어지게 내가 그냥 TV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의사로서의 그런 권위 없이 그냥 말만 잘하는 그런 인간으로 비칠까 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언론 친화적이지 않았는데 이번 메르스 상황 때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국민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좀 많이 뛰어드시긴 한 거예요. 근데 많이 뛰어든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저는 학회나 의사협회도 그렇고 학회에다가도 대변인제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감염학회도 그냥 계속 언론 브리핑하고 언론에다가 얘기해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움직이게 된 게 담화문 같은 거 좀 학회 연합으로 발표를 여러 번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학회들도 이런 대국민 메시지 또한 대정부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체계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우재 박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의학계를 대표해서 이재갑 교수님이 공감한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이재갑 교수님 말씀을 기억해 놓을 거예요. 나중에 언제 훗날 TV에 나와서 얘기하실 때 옆에 홈쇼핑 패널에서 이재갑 표 건강식품을 팔고 있지 않겠죠?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게 토론이 정말 텐션이 높았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저 이승규 박사님, 혹시 네, 플로에서 나온 뭐 좀 좋은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아까 중간에 한 두세 분 의견은 드렸고요. 지금 네. 여러분이 의견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 소개 드리기는 좀 어렵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인석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영문여가가. 백신 접종으로 면역 발생 시 피해 감소 효과와 미접종 시 발생할 피해 규모, 심각도 이런 것들을 이런 세미나 발표 이외에 한눈에 보기 쉬운 도표나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아까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사전 질문지 중에 이미숙 농업 쇼핑몰 직원님께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올려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브리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수술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백신은 총 5개 회사의 5개 후보물질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제넥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임상 2단계와 3상까지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가장 빨리 나가고 있고, 나머지도 한 3개가 2상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 제가 이제 모 전문가분 의견 듣기로는 요즘에 빨리 하는 임상의 프로세스가 마련되고 있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한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제는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이렇게 세 개의 회사를 통해서 임상 2상이나 3상에 진입된 물질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그 플랫폼에 보고서처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정도 시간, 오늘은 네,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1시 30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갑 교수님, 혹시 마지막에 오늘 뭐 소감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사실 솔직히 울컥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울컥했던 이유는 일단은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착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접종을 하겠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 보고 약간 울컥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껏 노력하셨던 부분처럼 진짜 계속해서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데 이재갑 교수님은요, 또 서러워서도 그동안 많이 웃겼고, 감동에서도 많이 웃겼고, 정말 울보세요. 네. 감성 청년의 느낌이 있으신데, 자, 이승규 박사님, 그럼 이제 네. 마지막으로 클로징하기 전에 다음 주 포럼, 우리 3타니까 딱 절반 중간에 오게 되는데, 네. 3타 포럼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정확히 일주일 후 같은 시간이죠. 5월 21일 낮 12시에 문성실 제니 바이러스 전문가 박사님과 홍만기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처장님, 이번에는 더블 연사입니다. 네, 두 분이 같이 준비를 하셔서 코로나19 백신의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야, 백신에 대한 모든 게 나오겠네요. 오늘도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얘기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바이러스라는 이 우리의 적과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신무기인 백신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코로나19와 과학적 사회, 오늘은 K-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재갑 교수님으로부터 듣고 아주 뜨거운 토론,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